7월 25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미국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미국은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데요. 내부 기밀에 의하면 미국 경제전략 전문가의 발언으로 트럼프가 통상협의를 연기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경제전략 전문가는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상무부 고위 경제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 클락입니다. 그 일을 겪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 그래, 우리 동맹국이지.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별거 아니잖아. 제 동료들과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각국의 무역 통계가 떠 있었고요. 마이클 존슨이 무겁게 입을 열었죠. 엘리, 대통령께서 관세 정책 강화를 지시하셨어. 이번엔 진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이었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미 중국에는 104%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때려박았고 멕시코에도 25%를 적용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요? 리사 앤더슨이 물었을 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25% 상호 관세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차피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것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사실 한국 시장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야. 무역 적자도 그리 크지 않고. 제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마이클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엘리, 혹시 작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얼마인지 알아? 1000억 달러 정도? 1283억 달러야.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만 해도 전체의 13%가 넘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000억 달러가 작은 금액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국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좁은 땅덩어리의 분단 국가가 뭘 할 수 있겠어?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SNS에도 공개했죠.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정이라고요. 저는 한국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아마 당황하면서 급하게 협상 요청을 해올 거라고요. 무릎 꿇고 사정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 아마 바로 백기 들걸? 제가 농담처럼 말했을 때 동료들도 웃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 따위가 미국과 맞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뭐, 벌써? 화면에 나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급하게 제이슨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슨, 한국 쪽 움직임 파악했어? 그게 좀 이상해요, 엘리. 한국이 벌써 대응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어떤 대응 조치? 우선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입 다변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이슨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뭐?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이외 지역으로 생산 라인 확장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 쪽으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 SK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설마 그들이 진짜로. 그때 리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엘리, 큰일이에요. 뭔데? 한국통상교섭본부에서 발표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도 맞대응한다고 해요. 특히 미국산 항공기 부품과 첨단 소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항공기 부품, 우리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한국 부품 없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브라질, 호주, 캐나다와 대체 공급망 구축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작은 나라 한국이 하는 일인가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마이클 존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쳐놓더군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 70여 개국과 FTA를 맺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한국이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K-팝, K-드라마 열풍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들이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 올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마이클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CIA 정보 분석관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한국 정부의 내부 회의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읽어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 한국은 이미 4월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7월에 발표한 관세 조치를 한국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말이 되나? 회의록을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2차 전지,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별로 세분화된 대응 전략을 이미 수립해놨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대미 의존도 30% 이상 업종의 경우 6개월 내 대체 시장 확보율 70% 달성 목표. 저는 전화기를 들고 마이클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한국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관세 정책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뒀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마이클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엘리, 더 심각한 소식이 있어. 방금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는데 텍사스 오스틴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 뭐라고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17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였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걸 재검토한다고요? 그뿐만 아니야.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 공장 건설 일정을 늦춘다고 발표했어.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엘리,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 발표했어. 리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하종훈 대미 경제전담 고위 외교관의 모습이 나와 있었죠. 미국이 25% 관세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을 특별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시무시했어요. 우리는 이미 유럽연합,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경제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조용히 준비해온 게 이거였구나. 리사, 혹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알아? 그게 좀 복잡해요. 리사가 자료를 뒤적이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이 최근 6개월 동안 체결한 경제협력 협정만 해도 27건이에요. 특히 인도, 베트남, 태국과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협정을 맺었고,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네. 한국이 이들 국가의 기술을 이전하고
대신 미국 시장 대신 아시아 시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따돌리고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이슨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엘리, 대박 사건이에요. 또 뭔데? 한국에서 K뉴딜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220조 원 규모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해요. 220조 원. 미국 달러로 1,55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업은 완전히 배제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관세 조치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미국 없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GDP 순위, 수출입 통계, 기술력 지표.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제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조선업 세계 1위, K 컨텐츠 글로벌 열풍. 이 모든 걸 왜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엘리, 괜찮아?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거 아냐? 마이클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것 같아. 사실 나도 한국을 그냥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못 봤을까? 아마도 편견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잖아.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뿐이라고. 그때 급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진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거든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기업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와 물품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급식, 청소, 시설 관리,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군 기지 전력 공급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안보까지 건드리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이야, 엘리? 한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관세 정책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문제 아닐까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강국이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 말이 마치 미국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엘리, 그래도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큰 경제 대국이잖아. 리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아니란 생각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크기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과 부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한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되는 일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미국이 한국 따위에게 밀린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한국에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어요. 한국이 뭐라고? 제가 아침 브리핑을 받으며 소리쳤어요.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시아 반도체 허브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총 300조 원 규모로요. 300조 원이면 2,300억 달러가 넘잖아. 맞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공식 참여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손을 잡는다고요? 이 세 나라가 합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한국 측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제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이었거든요. 급하게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진짜로 우리를 따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지금 그 소식 들었어. 엘리,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야.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한국산 부품 없이는 F-35 전투기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해. 그런데 한국이 이 부품들을 다른 나라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F-35는 미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데 이걸 만들 수 없다고요? 정말인가요?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특수 디스플레이, 삼성 SDI의 군용 배터리 시스템. 이런 것들 말이야. 대체제를 찾으려면 최소 2에 3년은 걸릴 거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상황을 준비해왔는지를요.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리, 이거 봐. 리사가 급하게 뛰어와서 노트북을 제 앞에 펼쳤어요. 화면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미국이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모든 신규 투자를 즉시 중단합니다. 둘째, 기존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셋째, 미국산 원자재 및 부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리사가 더 무서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이 EU, 인도, 브라질과 탈달러 결제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탈달러 결제 시스템. 이건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패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거였죠.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무겁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엘리, 당신이 한국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한국이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대답하면 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없이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이런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인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7월 23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고위 회의에서 또다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제이슨 밀러가 비웃듯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이 우리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우리 IT 산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이클 존슨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엘리, 너무 과장하는 거 아냐? 과장요? 그럼 한국이 발표한 아시아 반도체 허브 프로젝트는 뭐예요? 300조 원 규모로 중국, 일본과 손잡고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아세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GDP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나라를 그냥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다고요. 리사 앤더슨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큰 경제대국이잖아. 크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요? 저는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은 이미 70개국과 FTA를 맺었어요. 전 세계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K-팝, K-드라마로 소프트 파워까지 갖췄어요. 이들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엘리, 진정해. 마이클이 달래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요? 한국이 탈달러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경제 패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저는 숨을 크게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거예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그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요. 한국의 제안?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중서부 제조업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산 농산품 수입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걸 제대로 계산해보면 관세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이에요. 게다가 일자리도 수십만 개 창출되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이들과 적대 관계가 되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요.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한국의 위기 극복 DNA를 봐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민관 합동 대책회의, 시장 다변화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걸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우리가 7월에 관세를 발표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국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그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을 다 털어놨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발언이 상부에까지 보고됐고 실제로 대한국 전략 재검토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엘리,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황을 다시 분석해보니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리한테 더 불리하더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이제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할 수 있겠네요. 7월 24일 오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리, 큰일 났어. 마이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어요. 뭔데 그래? 내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연기됐어.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구윤철 한국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오기로 했던 그 중요한 회의 말이에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마이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 사실은 내 발언 때문인 것 같아. 제 발언요?
어제 내가 회의에서 한 말들이 상부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갑자기 대한민국 전략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거야.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한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국무총리는 공항에서 출국을 1시간 앞두고 일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 정말요? 응.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야. 저는 급하게 사무실을 나서며 물었어요. 우리 측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자고 했대.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어. 제가 국무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급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엘리, 들어와. 리사가 저를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엘리, 내 발언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 대통령이 직접 대한국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거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 거지. 제이슨 밀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내 말대로 다시 분석해보니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우리한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더라고. 어떤 면에서요? 첫째,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철회하면 우리가 잃는 일자리만 25만 개야. 둘째, 반도체 공급망 차질로 우리 IT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수천억 달러 규모고. 리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셋째,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 블록에서 우리가 배제되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 저는 그제서야 제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정말 전략을 바꾸는 건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 한국을 압박하는 대신 진짜 파트너로 대하는 방향으로.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 측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국무부 관계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해. 미국이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진정성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관세 위협을 철회하라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와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계획이요? EU,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없는 경제협력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대. 제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엘리, 내가 맞았어.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이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관세 위협을 철회하고 진짜 동등한 협상을 제안하는 거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한마디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도요. 사실 이게 더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과 진짜 파트너가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한국에게 증명해야 해.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판단이 옳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정말로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협상 연기 발표 이후 며칠 동안 미국 정부 내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엘리, 내가 새로운 대한국 전략팀 리더를 맡게 됐어. 국무부 차관이 제게 말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요? 정말인가요?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어.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과 동등한 협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전략회의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고위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건가?
재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첫째, 관세 위협을 완전히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을 진정한 동등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뭐야?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이 제안한 미국 내 투자 확대안을 보세요. 중서부 제조업 지역에만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1,000억 달러? 네. 그리고 미국산 농산품 수입도 3배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조건도 있고요.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모든 걸 관세 철회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맞아요. 한국은 우리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저는 한국 정부의 진짜 의도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위기 극복 DNA를 보세요. 이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의 갈등을 더 강력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거죠. 정말 그럴까? 확실해요. 제가 한국 측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미 경제 공동체 구축이에요. 저는 한국의 장기 전략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경제 블록을 만들고 싶어 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권 말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겠네. 국무부 차관이 말했어요. 엘리,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해봐.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대하는 내용으로. 저는 며칠 동안 밤새워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했어요. 그 핵심은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이었습니다. 7월 말, 저는 한국 측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어요. 하종훈 대미경제전담 외교관과의 화상회의였죠. 미국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종훈 외교관의 첫 마디였어요. 당연한 의구심이었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철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는 성명도 발표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있어요. 미국이 한국의 아시아 경제 허브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한미 FTA도 한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종훈 외교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주세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도 한국의 강점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도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당연히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실수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일정으로 한미 통상협의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협상이 될 거였습니다. 엘리, 정말 잘했어. 마이클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을 적으로 여겼을 때는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파트너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말이에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미국 전문가의 깨달음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힘의 우위가 아닌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